자, 이제부터 이제 관리를 보겠습니다. 관리를 보는데 우리 교재는 103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103페이지.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105페이지에 마케팅 활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 28회 시험은 관리 활동에서는 안 나왔고 마케팅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관리 마케팅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리에서도 뭐 한 문제 나오고 마케팅도 한 문제 나오거나 두 문제 나와서 전체가 세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관리나 마케팅은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총론 공부했잖아요. 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런 거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공부해서 끝까지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책을 쭉 읽고 근데 이제 난이도는 이거보다 쉬워요. 그거 앞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자, 지금 부동산 관리론 하면 양이 많지도 않아요. 양이 많지도 않고 딱 부동산 관리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부동산 관리 영역의 3, 영역, 관리 영역 3, 그다음에 개념의 3, 그다음에 방식의 3, 이 정도는 틀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관리 영역의 3, 개념의 3, 관리의 3, 요걸 보기 전에 부동산 관리가 뭐냐 하는 거 좀 알아놔야 되는데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을 보존, 이용, 개량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처분하는 활동 그러면 안 돼요. 처분하는 거는 일종의 투자 개념입니다. 그렇지 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는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하는 것까지만 관리입니다. 그 뭐 매매하거나 이런 것까지 관리는 아니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의 3에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영역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설 관리가 있어요. 부동산 관리하면 뭐 어디 뭐 파이프 새나 안 새나 뭐 그다음에 뭐 난방은 잘 되나 이런 거 보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거는 협의의 관리예요. 가장 작은 거고 그 부동산이 만약에 그 부동산 자체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부동산 기업이라면 기업 관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은 개념은 자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부를 극대화하는가 요것을 위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활동하는 게 자산 관리인데 부의 극대화를 가장 중시한다. 그리고 이게 가장 넓은 영역이고 가장 높은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역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의 3이 있어요. 자, 부동산은 복합 개념이죠. 그래서 법경기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관리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생, 설비, 보안, 보전 관리 네 가지가 기술적 관리 안에 들어가는데 뭐 위생 관리하면은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설비 관리하면 파이프 뭐 그다음에 난방 잘 되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다음에 보안 관리는 뭐 도둑놈 오나 안 오나 지키고 뭐 방범 뭐 하는 거 이런 거고. 그다음에 보전 관리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 부동산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게 보전 관리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기술적 관리 내용인데 이게 보통 관리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협의의 관리라는 거지. 협의의 관리고 이거보다 이제 이거 세 가지를 다 더하면 광의의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법률적 관리가 있는데 법률적 관리를 보존 관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존 관리 있죠? 여기는 보존 관리죠. 그러니까 보존하고 보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보존 관리는 법률적 관리를 따르게 부르는 이름이고 보전 관리는 이건 기술적 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보전하고 보존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관리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권리 분석이나 권리 조정 또는 계약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계약이 가끔 헷갈려요.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계약 관리는요 어떻게 보면 계약하면은 계약금 주고받고 뭐 이런 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관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계약 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이라는 게 민법에서 배우시죠? 계약이라는 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법률 요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청약, 승낙 이런 의사 표시가 합치되었을 때 보통 이 낙성 계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었을 때 계약의 효력이 있고 계약이 청약, 승낙자 없이 혼자서 하는 계약도 있죠. 뭐 유언이나 뭐 표백이나 이런 거는 상대방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약자, 승낙자가 서로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알아들었는데 나는 발신을 했는데 쟤는 못 알아들으면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비즈닝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계약 그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가 본인이 아니고 대리를 하는 경우에 이 대리가 믿을 만한 대리냐 아니냐. 그래서 뭐 협의 무권 대리니 표현 대리니 겉으로는 대리로 보이는 정당한 대리로 보이는 사람 표현 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다고.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게 깜빡 잘못하면 경제적 관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법률적 관리다라는 거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의 내용에는 인력 관리가 있는데 인력 관리 헷갈려요. 인력 관리. 사람 쓰고 뽑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뽑고 뭐 해고하고 이런 것들은 요거는 경제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지 관리, 수지 맞추고 뭐 수입 지출 이런 거 관리하는 거, 회계 관리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수지 관리, 회계 관리, 경영 관리, 경영 관리 무슨 뭐 장부 관리 무슨 뭐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냥 경제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리라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게 방식의 3이에요. 3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동산 관리를 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조그만 건물은 지가 혼자 관리하면 돼. 이게 자고 관리라는 거예요. 자연 관리, 직접 관리, 자치 관리라고도 그래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혼합 관리라는 거는 이게 위탁 관리라는 건 뭐냐면 전문적인 관리 업체에 주는 거예요. 관리 업체에 주는 거를 위탁 관리, 외주 관리라고 그래요. 위탁 관리, 외주 관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혼합 관리는 뭐냐? 혼합 관리는 요거는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허드렛 일을 외주 주는 거. 이런 게 혼합 관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요거 시험에 잘 내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 문제가 그래도 몇 번 나왔어요. 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가 심해지면 각 주제별로 이렇게 문제를 묶어 가지고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무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8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험이 29번 있었거든요. 이게 29번 있었단 말이에요. 추가 시험이 한 해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2000년대 걸 다 빼더라도 2000년대 이전 거 다 빼더라도 2000년대 시험 문제는 경향이 조금 다르니까 그건 반드시 한 10년도 문제, 10몇 년도 문제는 관연도 문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축기사 같은 거 시험 있잖아요. 뭐 토목기사, 건축기사 보면 관연도 시험 문제집 이만큼 돼요. 걔네들이 이제 그 문제은행 방식으로 내니까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이것도. 물론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 바깥에서도 물론 나와요. 근데 바깥에서 나오는 거는 찍어서 어떻게 해도 아니면 다 틀려버려도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최소한 7, 8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숙달을 했다고 하면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묶어서 할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이 좀 문제가 쌓여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장단점 위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놓고 이제 세부적인 거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할 때 관리자의 업무 중에 하나가 임차인을 선정해서 세입자를 들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제로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임차인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주거용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이제 되게 임대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성이나 연대성을 중시합니다. 유명한 아주 우리나라의 부촌의 어떤 그 빌라, 고급 빌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입주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까지 결정을 한다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래도 허락받아야 돼.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그런 건 뭐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만 이너서클들이 하는 거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라도 그래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주민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성이나 연대성 이런 걸 강조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용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이 업무 적합성이 중요해요. 업무 적합성. 공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여기 봉제 공장이 있잖아요. 봉제 공장 옆에 과자 공장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봉제 공장 옆에 나염 공장이 있고 생사 공장이 있고 방직 공장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업무가 이렇게 흐름이 되면서 내가 덕을 볼 수 있죠. 봉제 공장도.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적합성이 있는 것들이 모여 있어야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적합성. 이건 사무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용 부동산도 업종에 따라서 몰려 있는 거예요. 금융업은 여의도에 몰려 있고, 뭐 그다음에 어디는 몰려 있고 이러잖아요. IT 업종은 뭐 테헤란밸리 옛날에 몰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무 적합성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대부업체가 어디 몰려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몰려 있는 이유가 적합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임차인 선정 기준이 돈을 벌어야 돼. 수익성이나 매상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반 소매점포 같은 건 특히 그렇죠. 거기서 아무리 쾌적하고 유대성이 있고 적합하고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지.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수익성이나 매상고가 중시된다라는 거죠. 요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느냐 이것도 좀 알아놔야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조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조임대차란 조자가 이거 자꾸 많이 쓰이는데 옛날에 책을 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임대차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조임대차 이게 뭐예요? 총임대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임대차나 조임대차, 총임대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조가. 그래서 총임대차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그 임대료하고 기타 관리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고지서로 날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제 지불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순임대차는 뭐냐면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 따로 날리고 각종의 경비는 따로따로 다 날리는 거예요. 이게 순임대차인데 원래는 임대차 계약이요. 다 순임대차 계약이었다고 그래요. 순임대차 계약이었는데 요게 미국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로 하지 말고 각종의 경비를 그냥 임대료에다 엎어가지고 한꺼번에 징수해라. 이런 법률이 20세기 초반에 제정이 됐다고 그래요. 20세기에. 왜 그러냐면 미국의 북부주에요. 북부주에 그 20세기 초반에요. 그 북부주에 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그 임대차를 하는 그 연로한 노인분이 말이죠. 노인분들이 두 부부가 이렇게 난방비를 아끼려고 가난했나 봐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난방비 나오면 이제 부담되니까 이게 스토브를 조금만 하고 난방을 조금만 하고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얼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있는 거는 따로 해가지고 난방비를 따로 징수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관리비 항목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징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주거용 부동산은 조임대차가 미국에서는 법제화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개 보면 조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순임대차는 대개 공업용 부동산이 순임대차예요. 따로따로 고지서를 날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라는 게 있죠. 비율임대차는 퍼센테이지 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대개 백화점 매장 같은 데서 해요.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이제 매장용 부동산인데 이건 뭐냐면 기본 바닥 임대료가 있어요. 바닥 임대료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매상고의 일정 비율. 매상고에다가 일정 비율을 딱 정하는 거예요. 만약 매상고에 뭐 3%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어떤 시기에 여기 매상고가 막 5천만 원 올랐다. 5천만 원 벌었다. 그 5천만 원에 3%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인가? 네. 그래가지고 3, 5, 15 150만 원이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50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450만 원 이렇게 징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퍼센테이지 리스트라고 그래요. 비율임대차. 그러니까 순수한 비율임대차는 전체적으로 매상고의 몇 프로 이거는 거의 없고요. 일단 바닥임대료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닥임대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고 거기서 매상고의 일정 비율만큼을 더 내는 거죠. 이 왜 그러냐면 이게 대개 보면 비율임대차를 하는 이유가 백화점 같은 데서는 코너마다 점주가 있단 말이죠. 이 점주들이 매상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는 손님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얘기고 손님이 많이 왔으면 여러 가지 시설도 이용했을 거고 그다음 화장실도 이용해서 물도 썼을 거고 그러는 거니까 너는 임대료를 더 내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높아요. 백화점 피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임대차가 매장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일반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되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시험 전까지.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과 관련돼서 건물도 좀 알아야 돼요. 건물 관리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근데 이 건물의 경우에 건물의 내용연수하고 생애주기 이 두 가지가 보통 이슈인데 내용연수는 별로 안 나오고요. 생애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건물도 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연령 현상 사이클을 거친다는 거예요. 사이클을 거치는데 사이클이 첫 번째가 전 개발 단계예요. 전 개발 단계. 이거는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신축 단계가 있어요. 건물을 막 지었을 단계가 있고, 안정 단계는 안정적으로 이용돼서 수익을 뽑아내는 단계고, 노후 단계가 있는데, 노후 단계는 이제 건물이 쇠퇴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고, 완전 폐물 단계는 이제 줘도 안 가져가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단계를 순서대로 잘 나열한 것은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세상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애를 순서대로 잘 나열한 것은. 1번 생, 병, 사, 노. 2번 생, 노, 병, 사. 3번 사, 노, 쇠, 뭐 병. 뭐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아직 짓기 전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줘도 안 가져가는 단계.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쉬운 문제지. 근데 요 단계에서 요즘에 시험에 나오는 건 전개발 단계는 개발되기 전 단계야. 아직 건물이 들어서기 전 단계. 완전 폐물 단계는 줘도 안 가져가는 단계. 이게 두드러 부셔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주로 이제 요 3가지 단계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첫 번째 신축 단계는 물리적으로 가장 쌩쌩할 때예요.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유용성이 높다는 건 물리적 유용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안정 단계가 되면 신축되자마자 돈을 막 버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인지되었을 때 여기서 매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안정 단계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요때는 요거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신축 단계는. 그리고 안정 단계는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유용성이라고 해서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거는 신축 단계고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거는 안정 단계다. 이렇게 알아놓고 안정 단계는 개조나 수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안정 단계의 개조나 수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금방 상해. 그러니까 이때는 재투자가 유리하다고요. 계속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미리미리 조금 무슨 뭐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럼 빨리 조치하고 이런 게 유리하다고. 자, 이렇게 재투자가 유리한 단계는 안정 단계예요. 근데 노후 단계가 되면 이제는 웬만하면은 비용을 털어봐도 그 비용만큼 수익이 안 나와. 쇠퇴해서 쇠락해져 가지고 이때는 오히려 재투자를 하면 안 돼요. 재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뭐 번쩍번쩍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지하는 수준으로는 몰라도 이때는 돈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예요. 오히려. 그래서 노후 단계가 이런 거다 해서 이 3개를 비교해서 문제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그냥 다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대개 보면 이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관리 끝내고 마케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케팅도 3가지를 알아야 돼. 3가지.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3가지 마케팅은 뭐냐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고 관계 마케팅이 있거든요. 3가지 차원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나온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3가지라고요. 마케팅의 3가지 차원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어요. 시장 점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 있어요. 요 3가지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어요. 요게 제일 덜 나오는 편이, 덜 언급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 비슷하게 언급되고 이게 제일 많이 언급돼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돼요.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은 이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또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판매나 아니면 그 자신들의 생산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잘 전달하느냐 요것과 관련돼요. 자,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차원의 마케팅이야. 중요한 게 공급자 차원의 마케팅. 얘는 공급자 차원의 마케팅이에요. 공급자. 얘는 수요자 차원의 마케팅이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관계 마케팅은 요거는 뭐냐면 수요자 공급자 같이 공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공급자 차원의 마케팅인데 요때 STP 전략하고 4P 믹스 또는 마케팅 믹스라고 그래요. 4P 믹스 또는 4PS라고도 그래요. 4P 들어가요. 어쨌든 P가 4개라고. 요거 2개인데 이거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죠. STP, 4P. 아이고 죽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STP는 뭐냐? STP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장 세분화,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개. 그 다음에 표적을 정해. 그 쪼갠 거에서 표적을 정해. 그 다음에 이걸 차별화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앵겨.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화장품 하면 다 똑같은 거였어. 건성, 지성, 그 다음에 60대 할머니, 50대 아줌마, 무슨 뭐 20대 그 아가씨가 구분이 없어. 그냥 똑같은 구리모 바르는 거야. 그쵸? 그런데 80년대쯤 해가지고 이걸 쪼개기 시작합니다. 화장품.
화장품이 일단 약산성이 어떻고 지성이 어떻고 건성이 어떻고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데다가 또 연령별로 쪼개져. 그래서 최초로 10대를 위한 화장품 나왔어. 80년대. 하이라가 선전해서 마니또라고. 이게 마케팅 책에 나와요. 마니또라는 화장품 나와요. 10대만을 위한 화장품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 나와요. 그 마니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노년층을 위한 화장품, 중장년층을 위한 화장품, 그다음에 뭐 20대, 10대를 위한 화장품까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여기 시장이 전부 다 화장품이라는 게 다 똑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누군가 여긴 차별화된 뭔가 제품이 들어가면 그 분야에서는 석권할 수 있겠다. 제품을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누군가가 일단 시장을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죠. 이 화장품 시장은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나눈 거야. 그래서 연령별로 보니까 여기 시장이 따로 있는 거야. 원하는 수요가 달라. 60대 수요가 다르고 욕망이 다른 거고 40, 50대가 다르고 30대, 20대, 10대가 다른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따져가지고 보면 시장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나는 이 시장을 정할 거다. 이 시장을 공략할 거다. 예를 들어서 10대를 위한 화장품을 공략할 거다. 그러면 10대 수준을 전체적으로 10대를 목표로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대를 위해서 다른 화장품에서는 없는 것을 제품으로 강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STP예요. 그래서 시장을 쪼개서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정하고 또는 목표 시장을 정하고 차별화해서 제품을 차별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STP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일단 그냥 그렇게만 외워놔도 돼. 그래도 돼. 말로 어차피 똑같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기는. 자, 그다음에 4P 믹스가 있어요. 4P 믹스는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4P 믹스, 4PS, 뽀삐 뭐 해가지고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P가 4개인데 보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이야. 그런데요, 제가요 여기도 P라고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 P가 여기 4개가 있는데 여기 이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포지셔닝도 P잖아. 그래서 어디에 보면 people, public 뭐 이렇게도 집어넣어. 근데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이야. 프로 이렇게 되잖아. 앞머리가. 근데 포는 없어. 포지셔닝. 포는 없다고. 난 별짓을 다 해. 하여튼 포는 없어. 이게 포는 없다고. 포는 없으니까 영어를 잘 보시고 포가 있으면 이건 4P 아니야. 4P가 아니라고. 그리고 people 뭐 이런 것도 있어요. people 뭐 공중이라고 그래서 people 이런 것도 막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프로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4가지예요. 그래서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또는 뭐 장소 전략, 광고 홍보 또는 판매 촉진이라고 이거 판매 촉진이라고 그러고 의사소통이란 말도 써요. 아주 복잡해 이게. 프로모션이 광고 홍보라는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판매 촉진이란 말도 쓰고 줄여서 판촉 그다음에 의사소통도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품은 부동산의 경우에 제품을 먼저 잘 기획을 해야 돼요. 잘 기획을 해서 그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뭐 일단 제품을 잘 이게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한때 보면 3베이니, 4베이니 뭐 하면서 이렇게 외기에 접하는 아파트가 외기에 바깥에 접하는 그 쪼갠 그 부분을 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베이가 뭐 몇 베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판형을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를 만들 때 다 비슷하게 콘크리트 덩어리로 찍어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차별화하려고 여러 가지 그 어필을 많이 합니다. 제품을 차별화해서. 예를 들어서 실개천이 있는 단지, 뭐 기출문제 그런 거 나왔죠. 단지 안에 실개천을 설치했습니다. 실개천 그냥 뭐 또랑 판 거죠. 그 실개천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파트를 만들 또 아이디어를 써요. 또 옛날에 현진 에버빌인가 뭐 그 CF에서는 노주현이 나왔어. 노주현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비넥타이하고 막 파티를 막 건배하면서 막 와인잔으로 막 파티를 하면서 노래도 나오면서 파티가 어울리는 아파트 이랬다고. 파티가 어울리는 아파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거실이 넓고 방이 코딱지만 하다는 뜻이에요. 파티가 어울린다는 거는 방은 코딱지만 하고 거실이 넓다. 그래서 맨날 잔치한다는 거예요. 파티가 어울리는 아파트. 1층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최명길 씨인가가 나와가지고 그거 뭐 에버빌인가 무슨 하여튼 천안에 무슨 뭐에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아이들이 뛰놀게 1층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거 뭔 얘기하는 거야, 그거? 주차장이 지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옛날에 LG 자이, GS 자이 되기 전에 이영애가 나왔어요. 이영애가 막 런닝머신에서 뛰물 뛴다고. 거실에서 나와. 런닝머신에서 막 런닝을 해요. 근데 창이 쫙 열려. 창이 쫙 열리면서 야경 한강이 쫙 보여. 다리에 막 이렇게 차가 다니는 게 딱 보여. 그거 뭐 강조한 거예요? 창문이 크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품 전략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차별화해서 제품을 이렇게 띄운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격 전략은 이제 뭐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격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건데, 만약에 가격은 별로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품이나 무슨 뭐 이런 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가격을 세게 하면 오히려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오히려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이건 고가 전략을 취해야 돼. 그런데 그냥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 졸라매는 서민들은 가격을 낮춰야지. 저가 전략을 취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전략이냐 고가 전략이냐 시가 전략이냐 이런 것들이 가격 전략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격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계약금하고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뒤로 갈수록 많이 할 거냐. 처음에 많이 물리고 뒤에 조금 할 거냐. 대출은 어떻게 붙일 거냐. 집단 대출은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것들 다 가격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통 전략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할 거냐. 동시 분양을 할 거냐. 아니면 한 동짜리 아파트니까 그냥 중개사들한테 그냥 광고지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씩 물어오면은 뭐 수고비를 얼마씩 리베이트 주느냐. 이런 것들이 유통 전략이야.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전략 또는 판촉 전략은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알릴 거냐 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어떻게 알릴 거냐. 그럼 어떻게 알리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큰 아파트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델하우스를 이용해. 모델하우스 같은 거 크게 뭐 그냥 공터에다 이렇게 막 지었죠. 짓고 나서 그냥 자재 좋은 거 막 집어넣고 막 그다음에 뭐 휘황찬란하게 조명해놓고 이쁜 아가씨들 있잖아요. 키 늘씬늘씬한 아가씨들 다 배치하죠. 여기다 마이크 이렇게 달고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픈 행사 때 뭐 어떻게 돼요? 하이타이 하나씩 다 주고. 만 번째 손님한테 어떻게 돼요? 만 번째 손님 들어오면 황금 열쇠 주고. 황금 돼지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막 풍선 날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치어리더들 야야야 화이팅! 뭐 이러고 이러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프로모션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이게 지금 무슨 전략이냐? 가격이냐? 유통이냐? 뭐냐?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자, 그러면 이번에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구매자 집단을 쪼개는 거예요. 세분화. 그러니까 세분화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목표로 삼아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 맞습니다. 이걸 표적으로 하는 거니까. 3번 마케팅 믹스 또는 4P 믹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4P 믹스가 마케팅 믹스예요. 그러면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 여기 영어 잘 봐야 돼. 프로. 맞잖아. 그치? 여기 포 들어가면 안 돼. 포 들어가거나 P 들어가거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항상 요거 뭐 이렇게 이런 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조합을 얘기한다. 4P 믹스. 마케팅 믹스가 4P 믹스예요. 자, 그 다음 판매 촉진. 이거 뭐야?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달이에요. 맞지? 이것도 맞는 거예요. 빨리 전달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다는 게 뭐야? 개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개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면 돼? 비싸게 해봐야 팔려요? 안 팔리잖아. 개털들은 어떻게 돼요? 저가 전략을 취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달달 외우는 거는, 이거 STP 같은 거 외우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세부적인 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나왔는데, 이게 마케팅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가 있고, 또 4P 믹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다. 이게 수요자 차원의 마케팅이에요. 이건 수요자 차원의 마케팅이에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
첫 번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고객은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마케팅은 전부 다 공급자 위주의, 판매하는 사람 위주의 마케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객을 알고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마케팅이 수행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고객을 중시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근데 고객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요 네 개의 심리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 단계를 네 개가 닥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쁜 옷을 봤다. 여자분들이 이쁜 옷을 보면 탁 하고 멈추지. 걸음을 탁 하고 멈출 거 아니야? 그럼 어텐션이야. 주의. 그 물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가는 게 별거 아니네. 그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뭐 만져보고 뭐 이러잖아. 그러면 관심을 갖는 거지. 그지? 이 연애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러면서 갈등해요. 갈등한다고, 사람들이. 갈등해서 벌써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있나, 지갑에서 돈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까 말까 하는데, 이 지불하는 돈보다 얻어지는 구입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이 더 클 것 같으면 산단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행동하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야. 근데 이게 순식간에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 보자마자 돈 주고 바로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충동 구매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도 지나가면서 얼마예요? 물어보고 아이 비싸. 그리고 가고,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얼마예요? 그리고 가고, 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간신히 이건 좀 그런데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죠. 소심한 사람들이나. 어쨌든 요 단계는 인간이라면 거쳐. 요거는 안 거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물건 살 때 요걸 안 거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예수공자 부처 석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요 단계를 거치는데 빨리 거치느냐 천천히 거치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득자가 메시지 톤과 강도를 잘 조절하면 고객의 만족감, 고객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심리 단계에 따라서 아주 가장 주요한, 가장 적절한 그런 마케팅 방식이, 이제 수단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게 요거예요. 아이다. 이걸 아이다라고 그래. AIDS가 아니에요. AG예요. 그러면 AIDA요. 아이다. 아이다의 원리라고 그래. 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이 수행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개의 차원의 마케팅이. 마지막이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계 마케팅은 인터랙티브 마케팅이라고 주고받는 마케팅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 한 번 팔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어떤 브랜드가 아파트를 판매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말이죠. 그걸 구입한 사람이나 거기 입주한 사람은 그 집을 팔고 나오거나 그 집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아파트 벽에 있는 그 브랜드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디 살아요? 뭐 LG 자이에 살아요. 뭐 삼성 레미안에 살아요. 이게 우리가 뭐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주거지가 브랜드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주소에도 그렇게 찍히잖아. 몇 번지 몇 호, 삼성 아이파크 뭐 이쪽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팔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같은 거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번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 브랜드의 명성이 유지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야 그 브랜드의 성공이 다른 데서도 성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관계 마케팅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이미지 버리잖아요. 그럼 그 브랜드 버립니다. 그 건설회사가 그 브랜드 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아파트 지을 때 그 브랜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그만큼 이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이게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다.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강조한다. 일회성 거래가 아니다. 브랜드가 중요하다. 이게 관계 마케팅의 의미예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보죠. 자, 103페이지 보면 부동산 관리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최효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 보존, 이용, 개량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처분이나 매매는 없죠. 이렇게 해놓고 운용과 관련된 일체 행위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 관리에는 부동산의 처분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분, 매매 이런 건 없어요. 관리가 아니야 그런 거는. 나머지 됐고, 자 영역에 3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래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인데 부동산관리가 기업관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관리예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그게 이제 부동산 운용, 부동산 자체가 그게 회사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게 기업관리죠. 그래서 자산관리에서는 첫 번째 줄에 보면 부를 극대화 이런 말 나오잖아요. 부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가장 적극적 관리예요. 두 번째 줄에 적극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예요. 부동산 관리는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소극적이고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자,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 이제 개념의 3이죠. 복합 개념이니까 법경기죠. 법경기. 그래서 법적 관리 또는 법률적 관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보존 관리라고 그래요. 보존 관리. 자, 이거 뭐 됐고.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라고도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또는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죠. 그러니까 순수익과 그다음에 이익 극대화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 보면 이게 협의의 관리예요. 좁은 의미의 관리인데 좁은 범위의 관리. 이때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생길 경우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 및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행위를 말하는데 종류로는 뭐 위생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설비 관리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관리 방식의 3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 자가 관리. 자가 관리는 직접 관리, 직영 관리, 자영 관리, 뭐 자치 관리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주인이 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탁 관리는 외주 관리, 간접 관리, 뭐 전문 관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관리는 직접 소유자가 관리하는 거고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업체에 맡기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혼합 관리는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가 결합된 관리 방식이다.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관리예요. 과도기. 이 과도기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혼합 관리가 과도기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마케팅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제반 활동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부동산 마케팅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요거 2번은 잘 읽어보시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은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되고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전에는요 시멘트 벽에다가 시멘트로다가 그냥 공구리 친 다음에 거기다 문짝만 달아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낮았으니까 그때는 그냥 뭐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든 뭐 군소리 없이 그냥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마케팅이 별로 필요 없어.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데 이제 고른단 말이죠. 고른단 말이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아파트가 없지는 않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시장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마케팅 활동이 더 중시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의를 보세요. 부동산 마케팅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의 표적시장 선점하거나 틈새시장 점유하는 시장 점유 마케팅. 둘째, 소비자의 행동 이론 차원으로서의 소비자 행태 심리적 측면에서 등장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셋째,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계 마케팅. 세 가지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자,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보는데 STP가 있죠. STP 보면 내용 시장 세분화가 있죠. 그러니까 수요자 집단의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 있어서의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 또는 표적 시장 선정하는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 전략이 있죠. 제품 차별화 보세요. 제품 차별화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 상품, 내 물건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 위치시킬 것인가를
것인가 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게 고상하게 표현돼서 어디 위치시킬 것인가.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드는 제품이 다른 경쟁자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어떻게 설득시킬 건가. 요걸 얘기하는 게 차별화예요. 자, 4P 믹스 전략. 자, 마케팅 믹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유통 경로 나왔는데 이게 프레이스 전략이에요. 그다음 니은 제품 전략. 이게 프로덕트예요. 그다음 가격 전략 프라이스고, 그다음에 리을 홍보 촉진 의사소통 뭐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잘 나와요. 그래서 제품 전략이 뭐고, 가격 전략이 뭐고, 그다음에 판매 촉진 전략이 뭐고, 그다음에 뭐 유통 전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달달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쭉 한번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봅니다. 전통적인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접근이었다는 반성에서부터 나온 전략으로서 주의, 관심,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매의사 결정 과정. 구매의사 결정 과정이 4개의 단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관심, 욕망, 행동.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걸 아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여러분들 심리적 접점이 무슨 뜻이겠어요?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공감대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이 공감대, 같이 공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녀가 있잖아요. 이게 데이트를 할 때 급속도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방법, 빨리 가까워지는 방법이 이게 여자 일부러 술 취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어떤 거예요? 이게 놀이동산 가서 말이죠. 이런 거 타는 거예요, 이거. 롤러코스터 이런 거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이 운명 공동체가 되거든. 이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가 돼. 이걸 타면서. 그럼 갑자기 서먹서먹 했다가 한 번에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내리면 팔짱 껴. 그죠? 그게 뭐야? 심리적 접점이 마련된 거예요. 왜냐면 할 얘기가 있잖아, 서로. 그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나 그때 내려갈 때 제일 무서운 데가 꺾이는 데가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수들은, 여자들은 어디서 롤러코스터를 태워요. 응? 같이 타.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딱, 이제, 소개팅 나갔는데 말이에요. 여자들이 되게 한 2시쯤에 말이에요. 1시나 2시쯤에 여기 약속을 했다. 밥을 먹고 나오겠어? 안 먹고 나오겠어? 안 먹고 나오지. 안 먹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딱 데리고선 처음 봐가지고 맞선 비슷하게 뭐 소개팅을 하는데 뭐 이렇게 지금 배고파가지고 꼬록꼬록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문학을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세요? 이런 놈이 제일 후진 놈이야. 그게 뭐예요? 너는 끝이다 그래. 헤어질 때 다음에 연락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그나마 솔직한 거야.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소개자까지 그냥 죽여버려. 그냥 전화번호 지워버려. 자, 이게 뭐야? 얘가 공감대를 마련하지 못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4시까지 2시간 동안 잡아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배가 고픈데 말이지. 아주 좋은 식당, 뭐 짜장면집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또. 짜장면집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해가지고 이거 검은 거 묻혀가면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가지고 이게 써는데 이런 데로 가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여자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호감 안 나와요. 그러면 심리적 접점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보고 거기에 공감대, 호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한다. 이것도 표현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건 누굴 꼬실 때 얘기 같아. 그죠? 메시지 톤과 자기 이리 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 제가 영화 중에 바람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이성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람의 전설. 바람의 전설 나오는데 바람의 전설이 이게 춤추는 영화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이성재하고 뭐 나오죠. 근데 이놈이들이 이제 춤을 잘 추니까 제비족이 된단 말이에요. 제비족이 되는데 제비족이 춤을 추다가 여자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이제 용돈을 받아. 근데 이제 유부녀한테 뭐 가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뜯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봉투에다가 돈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딱 주니까 제비가 뭐라고 그래. 이걸 턱 받으면서 제가 이 돈을 받으면 누님이 행복하시겠어요? 이러잖아요. 이게 이상한가? 하여튼 이렇게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한다고. 예?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비족들 용어 있잖아요. 뭐 당신을 향하여 내 심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제비족이에요.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뭐예요? 한번 보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의 마케팅 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양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밀줄,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를 주축으로 하는 전략. 그리고 그게 그 밑에 줄에 브랜드의 문제와 연관된다. 브랜드와 관련된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사실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론인데 감정평가론이 양이 많아요. 원래 2주에 하는 거잖아요. 정규 시간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기초 강의라 중요한 부분만 쭉 핵심을 잡고 다음 시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